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 교과서 제1장도 이제 재정학에 대해서 이제 재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미 재정학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국가 영역이 관심 대상이다라고 있거든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 활동이라 되어 있어요. 이 정부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좀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정부라고 하는 놈, 즉 어떤 국가 영역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을 분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국가 영역에서도 어떠한 좁은 영역을 나타내는데, 지금 여러분들 처음 당연히 나중에 또 한번 국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테니까, 지금은 이제 큰 틀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공동체 중에서도 어떤 강제적인 영역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강제성을 지닌 집단이에요. 강제성을 지닌 집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강제성을 지닌 집단이, 뭔가 강제할 수 있는 집단이 스스로 이제 경제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국가 영역이 어떤 경제활동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경제활동의 목적, 이 목적은 강제성의 행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때로는 강제성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에서 국가의 강제성을 많이 접해보잖아요. 그리고 뭐 침 뱉지 마시오, 담배 피지 마시오, 국가 강제성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경제활동, 국가가 강제성을 지니고 뭔가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일반 상인들이 물건 사고 판다라고 한다면 유연 추구를 목적으로 하겠지만 국가가 이렇게 어떤 물건 사고 팔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회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그것을 사회후생이라 부릅니다. 사회후생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사회후생을 나중에 극대화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국가는 이러한 사회후생을 높인다는 목적 하에서 경제활동을 한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분석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국가 영역이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국가 영역을 단 세 글자로 표현했을 때 국가의 어떤 특징입니다. 강제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가 또 돈을 쓴다라고 했어요. 국가 정부 지출, 정말 돈을 쓰겠다. 이윤 추구 목적이 아니라 사회 후생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돈을 쓰겠다. 그 국가가 돈을 쓰기 위해서는 뭔가 돈을 또 재원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대표적인 방법. 그렇죠. 강제적으로 돈을 뺏어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조세입니다. 조세. 즉 조세의 본질은 그 강제성이 있어요. 강제성. 여러분들 그 세법 시간에 처음에 조세의 정의 나오죠. 그때 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강제적이라고 하는 표현. 조세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수입 측면 나와 있죠. 강제성을 그것을 특징으로 해요. 자, 그런데 국가가 강제성을 행사 못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사회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조금 상장 힘들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국민들이 말이죠. 지금 국가가 특별한 말을 안 해도 지금 아주 힘들어하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고요. 다들 막 실업자가 넘쳐나고요. 길거리 빈민이 넘쳐나고요. 그런데 국가가 그 속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네들 잘 먹고 잘 사게 해줄 테니까 지금 일단 돈 바쳐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국가는 강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좀 빌려주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국공채입니다. 채권이죠, 채권. 국공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요, 자율. 국가가 돈을 빌리는 거지만 이것은 갚겠다라는 것이고, 강매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사달라 이거예요. 원하는 사람은 사라. 그래서 내가 지금 나한테 돈 빌려줄 사람 이자 얼마 줄게 국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국채,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뭘 바탕으로 하고 강제성을 지니고 있고 국채는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국가는 돈을 쓸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이 정부가 보세요. 정부가 지출은 보통 G로 둬요. 가버먼트라고 했어요. 정부 지출. 조세는 텍스, 국채는 본드, B라고 둡니다. 이러한 어떤 국가의 경제활동이 나타나 있는 일종의 하나의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있고 나중에 현실적으로 얘는 나중에 예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럼 국가는 나중에 어떤 예산이라고 하는 국가 예산에 국가의 모든 경제활동이 나타나 있는 것이고 단순하게는 우리는 그것을 분석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장부 분석은 아니에요, 결코. 자, 그리고 정부가 이제 돈을 쓴다라고 했어요. 정부가 돈을 쓴다라고 했어요. 정부가 돈을 쓸 때 정부 어떤 목적으로 사회후생을 높인다라고 하는 목적 쓴다라고 했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구조를 배워나가겠지만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회후생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후생. 이 후생이란 말은 어떤 집단 전체의 만족도를 나타내는데 집단 전체의 만족도. 이것은 먼저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 잠시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지면 사회후생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한 동시에 형평성이 높아져도
이제는 집단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비교해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상태가 충분히 공평해라고 보게 되면 역시 사회 후생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 효율성과 형평성 개념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지출의 지금 대표적인 정부 지출의 대표적인 것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적어 놓았는데 이때 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어떤 효율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정부의 복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가가 돈을 강제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거둔 다음에 이 돈을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형평성을 위해서 쓸 것인가 그런 논쟁이 계속 나타나요. 교과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현실적인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무상급식. 그것이 과연 형평성에서 바람직한가? 만일 말이죠. 만일 그것이 바람직한 사람도 있고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해보면 뭐 다 같이 준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이 맞다. 아니다. 왜 돈 있는 집이 부유한 애들까지 무상급식 하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지만 만일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최소한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한다면 형평성을 높일 때야만이 어떠한 정책은 정당성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효율성과 형평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부 지출을 분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재정학의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 먼저 우리가 분석할 것은 정부 경제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고요. 둘로. 첫 번째는 정부가 시장의 표현 잘 모르죠. 정부가 사회 영역에 개입하는 그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 논의되는 것이 공공부문의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즉 국가는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이면에는 과연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영역에 국가가 발을 디디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 적절한가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계속 나타나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 논쟁은 물론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참고로 기본적으로 어떤 한 개인의 자유, 개개인이 중요한가, 국가가 없는 것이 나은가. 자유주의는 아무래도 국가가 좀 덜 들어왔으면, 적게 들어왔으면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요. 원래 전통적인 의미에서 공화주의가 오늘날 좀 다르게 이해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공동체주의예요. 국가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들어온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득세, 국가가 되도록이면 뭐 많이 개입해가지고 좀 외국을 많이 좀 잡아줬으면, 저놈 말이야 돈 많이 버는데 세금 좀 많이 때렸으면, 그리고 그 돈을 없는 애들 많이 나눠줬으면 어떻게 보면 뭐 공동체주의, 공화주의라 볼 수가 있다. 다른 하나는 야 능력 있는 놈 잘 사고 능력 없는 놈 못 사는 거지. 또 열심히 일하는 놈 잘 사고 열심히 게으른 놈 못 사는 거지. 뭐 국가 왜 들어와, 자유주의 뭐 이런 거. 어쨌든 공공부문 비준도 정확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이것을 또는 뭐 개인적 자유, 이것을 뭐 공동체적 자유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개인적 자유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자유주의 또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뭐 이것이 이제 공공부문은 얼마까지 들어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계속 나타날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결과에 대한 평가인데, 국가가 들어왔어. 국가가 개입을 했어. 원래 국가가 뭐 개입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국가 개입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 내렸어요. 개입했어. 거기에 대한 결과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평가할 때는 먼저 크게 효율성적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형평성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둘을 모두 다 고려한 것을 우리는 사회후생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사회후생 측면을 과연 높였는가 높이지 않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평가해 봐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때 얘기하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때 얘기하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관념, 이것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때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최소 비용, 최대 효과.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어떤 수단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 설명드리도록 하죠. 형평성까지 본 다음에 이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결과에 대한 이야기 잠시 따져보도록 하고요. 또는 이것은 그 어떤 분배 상태, 타당성,
성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결과. 자, 결과를 충분히 이야기한다. 먼저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면 효율적이다라고 봅니다. 만약 똑같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은 성과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상태보다 더 똑같은 돈을 들이고도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왜 효율적 못했냐는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지금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더 작은 돈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역시 지금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효율성이 추구하는 것은 뭐 최소 비용을 최대 효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똑같은 비용에 따르면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또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효율적 측면입니다. 이것은 일단 지금 수단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어떤 결과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결과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 최소 비용을 최대 효과만 내면 되는 것이지 최대 결과만 내면 되는 것이지 이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가 뭐 바람직하다 뭐 옳지 않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그 뭐 장부 상황 최소 비용 최대 효과만 얻었으면 되는 것이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한의 결과만 이끌어냈으면 되는 것이지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그 목적지에 대한 어떤 평가는 없습니다. 이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분배 상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건 이제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과. 뭐 결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 이것이 바로 형평성입니다. 워낙 또 추상적인 개념이고 또 철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한 그냥 예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하게 될 예니까 농사를 짓는데 두 명이 있다고 할게요. 하나는 삼손이라고 하는 힘이 센 친구고 하나는 우리 민요에 나오는 우리 갑돌이 갑순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같이 농사를 지을 텐데 이때 이제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린다는 얘기예요. 저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삼손도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재능이 있을 거예요. 그걸 최단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갑돌이도 주어져 있는 재능이 있을 텐데 그것을 최단으로 활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 속에서 효율성이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삼손이 수확하는 쌀의 양과 100만 가마 갑돌이가 수확하는 쌀의 양에 분명히 양이 달라질 거예요. 1만 가마. 이것은 이제 과정 속에서 최소 비용을 최대 효과를 누렸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 이 분배 측면에서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 최소 비용을 최대 효과를 누렸다, 효율적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다. 그때 갑돌이와 삼손은 과연 어떻게 이 쌀을 먹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형평성.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내가 100만 가마 만들었으니까 내가 다 먹어야지 100만 가마. 그건 갑돌이는 억울할 수 있어요. 야, 니만 입에 거품 물고 이랬냐? 나도 입에 거품 물고 이랬어.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반반씩 나누자. 갑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이 삼손 너는 어쩌다 보니까 우연의 결과에 의해서 센 힘을 갖고 태어났고 나는 우연의 결과에 의해서 힘이 약할 뿐이고 다만 둘 다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결과는 나눠 갖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갑들 입장에서. 따라서 이 형평성의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계속 논쟁이 대립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 영역이 강하고 주관성이 상당히 강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의 해결된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효율성 과연 이 둘 간의 과정에서 과연 효율적 최소 비용으로 최대 성과를 올려냈는가? 갑돌 삼손은 과연 농사 일을 함에 있어서 과연 자신이 주어진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 결과를 이끌어냈는가? 이 평가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객관적 평가 가능한 도구를 배우게 돼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합니다. 이 형평성 여전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퀘스천 마크가 나타날 것이고 의문이 다만 이것을 갖다가 이제 고려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사람들마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 아니라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사실 뭐 최근에 뭐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거기서도 사실 이 형평성 분배 문제를 이야기해요. 정의. 롤즈도 마찬가지고요. 뭐 현대 철학자들 있잖아요. 대표 사회 철학자들 롤즈 뭐 거기 들어있는 샌델 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의 책 읽어보세요. 응? 공부하지 말고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라고. 읽어보면 결론은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고, 이거는 지금 이제 별로 재미가 없어요. 결론이 다 내려왔고, 우리는 항상 국가의 영역에 대해서 어떤 국가가 얼마나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회 공동체의 형평성을 증진시켰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볼 겁니다. 재정을 공부하면서. 예,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재정학에 담겨져 있는
주요한 내용들이고 우리가 별 분석 틀이 되겠습니다. 이제 혼합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이때 이제 이 혼합경제라고 하는 것인데, 혼합경제. 혼합경제란 말은 지금 말자 섞였던 얘기죠. 이때 섞였던 얘기는 시장경제와 그리고 계획경제,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가 섞여있는 그런 체제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데, 대표적으로 뭐 우리 시장경제 이것은 뭐 우린 자본주의라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각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하는 것, 이것을 시장경제라 부릅니다. 우리가 이 중에 대다수가 경제를 안 배웠지만 잠시 뒤에 우리가 재정학을 이제 그 시장 실패를 보기 전에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어떤 시장 경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겁니다. 살짝 그때 이 시장의 가격 기기를 통한 의사결정은 모두가 다 어떤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때 이 효율성 얘기 또 나왔죠. 시장에서는 뭐가 극대화된다? 원칙적으로는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자체로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장에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중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대답하는 학생이 있죠. 자, 제가 분명히 국가가 추구하는 것은 효율성 극대화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사회후생 극대화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사회후생 극대화예요. 사회후생이라는 건 효율성과 뭘 얘기한다? 그렇죠. 효율성과 형평성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발생한다? 형평성 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국가는 개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음으로 시장에서 모두 실패할 수가 있다? 효율성도 실패할 수가 있다. 그것은 시장의 가격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던가 얘가 지금 고장나 있다던가 그것을 이제 뭐 불안전 경제시장이라고 해서 원래 경제학 시간에 주로 다루게 되고요. 근데 우리 재정학에서는 이제 그 부분 뭐 어떤 가격 기구가 고장나 있는 이것은 별로 다루지 않고요. 시장의 가격 기구가 제대로 작동한다 할지라도 만약 가격 기구가 고장나 있으면 그 가격 기구를 고치기만 하면 돼요. 가격 메커니즘 고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그걸 고친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보다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것이고, 어떤 공공재 문제, 그리고 뭐 국방 치안 이런 것도 국가들이 해야 된다. 아담 스미스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야경 국가에서 국가에 해야 될 최소한 역할들이 있죠.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치안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공공기관을 행정기관을 국민이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던 아담 스미스 이야기처럼 공공재는 시장에서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외부성 문제. 또는 뭐 정보 비대치 문제, 정보 문제, 정보 비대치. 뭐 이런 것들은 또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 시장 효율성 실패 대표적인 예고. 그 외에도 하나만 더 적어 보면 경기 변동. 얘네들이 어떤 미시적으로 시장 실패했다라고 보고 얘는 거시적으로 시장 실패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이거 각각 것도 나중에 다 배울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다 이제 어떤 거시, 얘는 미시적으로 얘네들은 다 효율성 실패라고 보게 됩니다. 효율성 실패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분명히 효율성이다 형평성이다 낮아졌다는 얘기는 사회후생 수준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다? 국가가 개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가 개입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충적으로만 국가 개입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혼합이라고 하는 거, 국가 영역과 시장 영역이 정확하게 5대5로 섞여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맡겨도 돼.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누가 개입해라? 국가가 개입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개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개입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조심스러운 논을 분석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역시 이제 국가 개입한다 할지라도 정부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실패 가능성이 있다. 즉, 이것도 잠시 뒤에 배울 거고요. 국가가 개입한다라고 했을 때 효율성이 더 좋아졌다든가 형평성이 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국가 개입한 결과 더 악화되는 것. 이것을 정부 실패라 부르고 이것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혼합경제 정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시장에 개입해서 어떻게 해라? 사회후생을 높여달라. 또는 효율성이든 형평성이든 이런 것들을 과거보다 더 높여달라. 이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